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 대통령실 추가 인선안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다뤄볼 텐데요. 오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울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 또 조직 안정화, 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등의 이유였는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경호처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근거리에서 계속 본인이 어떤 신변에 있어서 경호를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 특히나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경호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논란이 있는 만큼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병화 논란도 있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가 논란이 됐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에 책임자가 허락이 없으면 압수 또는 그 수색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과 법이 충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례적으로 판사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2차 체포영장 때는 아예 논란이 되니까 그것도 뺐거든요. 급기야 또 그 과정에서 55 경비단 단장을 이제 공수처에서 불러가지고 직인을 가져다가 이른바 쪽지 공문을 만드는 사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어떤 체포를 막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도 물론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인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 여러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 경호처 문제는요? 경호처를 포함해서 계엄과 내란에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내란 종식을 선언한 정부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전까지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처참한 지경에 왔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실상 첫 장면이 법원의 영장에 공무원들이 무력으로 집단적으로 저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국론을 분열시킨 것뿐만 아니라 국민과 법의 공무원들이 단체로 무력으로 행사하면서 맞서는 장면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공무원이 진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던 장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아직 기소가 안 됐고 또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법대로 지금 이 법원의 영장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인사보복을 했던 정황도 분명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비아폰을 통한 비아폰의 그 소위 증거인멸 이런 시도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분야를 가지고도 인사조치, 대기발령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가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그 관여 의지 그리고 국민과 법에 맞선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필 규정으로서 대기 발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끝까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가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명과 임명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임 첫 주말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인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그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 비대위원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4선이고요. 386 세대지만 개파색이 좀 옅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7년 그때 국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국면에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여당을 설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 어떤 소통 그런 부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상호 전 그 의원이 원내대표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상황을 뭔가 통합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 그다음에 평범한 시민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입법이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입법, 특검 3법과 검사 징계법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 국민의힘, 지금의 야당을 어떻게 보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정정국으로 가는 어떤 첫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통합이냐, 모두의 대통령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물타기 위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아예 대통령이 되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부분에 있어서 행위의 부분을 삭제시키는 법안을 또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과연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환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주권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인가 했을 때 분명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로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한다는 건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뭔가 소통과 통합을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들어가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견지해서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어제 있었던 정무수석 인선 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3명의 수석에 대해서 인선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여권 내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비서실 인사가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놀랐던 게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더 높은 정무수석이 탄생을 했어요. 예. 이것은 우상호 수석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계를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신 분인데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선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철학을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이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입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력이 있는 특수통 출신, 검사 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의식을 확인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혁은 법과 제도로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검찰 조직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앞으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사실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의 주 역할을 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그리고 검찰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을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또 검찰 수뇌부와 소위 말해서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위 개혁 과정에서 문제가 잡음이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 믿고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비상경제 점검 TF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은 그렇습니다. 이 추경이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것인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겠죠. 초기에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1차 추경이 한 14조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21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 25만 원 관련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주실 건가 지역 화폐를 통해 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갑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약자 복지를 위해서 두텁게 지원한 부분이 있고 뭐 물론 이 25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일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만 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쓰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게 13조 원이라는 큰 돈이 들고 있고 지금의 어떤 세수 상황을 봤을 때는 국채로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민주당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25만 원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에 있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연구원에서도 이거는 사실상 효과가 미비하다. 실질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거는 20-30%의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물가를 잡고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늘 TF를 만들었습니다. TF 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25만 원, 13조 원이라는 거를 돈을 풀게 되면 이게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효과도 있거든요.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25만 원씩 다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도 뭐 25만 원 제가 4인 가족이니까 10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만 이 100만 원 받았을 때 이 조음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13조 원이라는 것들이 되고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때 600조에서 1000조가 되는 그 400조가 늘었을 때 그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음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로 이어졌느냐. 특히나 그 당시에 학원과 병원비 그쪽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25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기본 소득의 일종의 기본 쓰리주 중에 한 일환으로서 첫 단추를 할 텐데 이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저도 받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25만 원 언제 줬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손은 누가 키우며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든가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내수 경기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소위 말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게 저도 자주 쓰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소비자들의 이 소비 내수가 빙하기다라고 평가를 듣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0.8%, 대한민국이 0% 성장을 하는 거는 IMF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는 0% 성장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우리의 내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응급 상황임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긴급 수혈에 가까운 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로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돈이 안 돌아서 손과 발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깨우지 않으면은 골목 상권, 지역 상권 그리고 전통 상권이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한 지금 2차 추경이 이제 요청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고 내수경제의 어떤 비상용으로서 쓰이는 2차 추경이 좀 효과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털고 갈 부분은 좀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현금성 25만 원 전 국민 살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좀 효율화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지역상권, 전통상권을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발할 때 저 여기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원 안 했다. 특히나 지역상공인들 지원 안 해가지고 다 죽을 판이다. 그랬는데 결국 그분들 빚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부채가 굉장히 쌓여 있고 장사는 안 되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이번 2차 추경에 이 소상공인들 코로나 지원비로 나갔던 것들이 부채가 장기 부채, 악성 부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탕감하는 아마 배드뱅크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의 과정에 좀 공청회, 언론의 어떤 여론의 그 의견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부채를 탕감해 줄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총대를 메고 지난 3년 동안 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지원비 부채를 해결했다면 사실은 이미 코로나 잊혀진 지가 오랜데 이걸 또 3년이 지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비탕감이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어떻게를 갖다가 참 여론을 잘 수렴해서 국민적인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게 좀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지역상권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이제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이번 주에 뽑히게 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이제 양자 대결로 진행이 될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대통령실 만찬 사진을 네. 올렸거든요. 지금 명신 마케팅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정부를 비판할 때 뭐였습니까? 뭐 친윤 1세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무회의에 어떻게 보면 들어갈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친정체제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포함해가지고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그다음에 당대표에 오르는 분들 그리고 원내대표의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국회까지 다 일색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원내 전술이 있다, 전략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사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있었던 그 만찬 사진을 하면서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을 통해 의원들의 어떤 표를 받아본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다 반복이 됐죠. 한 예로 들었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게 선출이 됐습니까? 추대였습니다. 추대. 몇몇 원내대표가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 명심이죠. 명심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최고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분은 사실상 4등인가 5등 했었죠. 그때 전당대회 때. 근데 같이 차를 타가지고요. 당시 이재명 그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표가 바뀌었죠. 그때 1등을 하던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끝내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하니까 아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때는 원내대표라는 거는 굉장히 표 계산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원래는 국회의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도 않고 표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난해 이게 바뀌었습니다. 20%가 권리당원인데
170명의 의석수를 감안했을 때 한 34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권리당원 개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더 명심팔이, 명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한 38명 정도의 영향을 발휘한다 그래요. 상당히 17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에 38표에 해당하는 게 권리당원들이 이제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권리당원들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민주당 당원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원내대표가 입법적인 지원을 잘 할까? 아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심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은 핑계댈 게 있었어요. 거대 야당 탓이야. 이재명 탓이야. 거대 야당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핑계댈 게 있었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핑계댈 데가 없다.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국회 의석도 민주당이 다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으로 가든 투팀으로 가든 명심으로 가든 원심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했던 민생의 안정과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낼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당선된 지 취임 선서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명심 마케팅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번 원내대표는 핑계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으로 민생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입법 조치를 성적으로 말해줄 거다. 그리고 그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단순히 원내대표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팀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원내대표 임하시는 분들이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심판받는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법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방송 3법이라든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6월 18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이제 수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재판을 일단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정안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무수석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의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 전 정권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들의 어떤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원래 법사위는 그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는 반대쪽의 정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장 플러스 법사위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도 가져갔고 그때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방송법 관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방위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것들은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이 논란이 된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습니다. 하지만 출구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조사가 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게 64%에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25%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42%가 계속돼야 되고 44%는 중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는 64%가 원했고 그다음에 25%만이 이건 중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대신해 주는 거죠. 본인들의 깃발을 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이렇게 쭉 가야지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니문 기간과 상관없는 겁니다. 원칙의 문제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건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부분의 여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적 다수에 의존하다 보면 정치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다 원하시는 거 대부분 하셨잖아요. 근데 여당이 됐는데 이 부분마저 이런 식으로 또 수적 다수에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과연 국민이 이거를 바로 보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 방탄법이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죠. 누구도. 그 재판이 뭐 죄를 갖다가 사면받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임기 5년 동안 단지 그 집행과 결정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을 만든 이유라고 봐요. 외환, 내란의 죄, 진짜 반역에 가까운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5년 동안 국민 주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라고 5년 동안 중지시켜 준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셀프 사면도 아니고요. 단순한 이제 그 중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시계는 5년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응분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응분의 처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 6개월 동안의 혼란과 갈등 이걸 갖다가 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의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로 저는 국민의 뜻이 귀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당장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먼저 재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입법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법을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아까 말씀하신 64%의 국민들이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원론적으로 재판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죄를 사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결과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판의 중지, 5년 동안의 일시 중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법부가 먼저 하는 게 좋지만 안 된다면 입법부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저는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은 깨졌다. 그러고 온 국민들이 길거리에 들고 나설까요?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그 혼란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안정과 통합의 길 그리고 성장의 길을 위해서 5년 동안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여론의 큰 역풍이나 반대 여론이 크게 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됐는지 미국과 트럼프와의 어떤 그 무역 갈등이 조금 더 풀어졌는지 아마도 그 부분이 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점이 들고요.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도 좋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의 주권의 여러 가지 행사 측면에서도 좋지만 결국은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 안정과 성장의 길을 갖다 제시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입법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국민들이 마음은 불편하지만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짚어본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외부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또 내부 수습에도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 쇄신 개혁안도 내놨고 9월 초까지 차기 당대표 선출하겠다 입장 밝히고 있는데 오늘 또 의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당내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국민들은 계엄으로 인해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뭐 제가 왜곡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겼기 때문에 선출됐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중단시키고 나중에 그거는 좀 풀어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 결과에 책임론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을 어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거를 무효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 지나간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탄핵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 교체 당무 감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 교체 뭐 그 앞에 있었던 게 한덕수 총리와 전 총리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국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조금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그때 단일화가 되는 국면은 김문수 당시 후보도 본인을 이제 김덕수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다 얘기를 했고 특히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수뇌부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원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그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82.8%였고요. 무엇보다도 후보 단일화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는 게 86.7%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들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후보 교체 과정 속에서 좀 거친 면, 새벽에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 일련의 상황이 의원총회와 지도부의 어떤 위임이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지고 그 과정에 아쉬움이 짙게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하는 게 물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것 또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댔을 때 지금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은 저희가 도와줘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당내 상황이 4분 5열로 이렇게 찢겨 있는 상황에 있을 땐 누가 과연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봉합한 상태에서 싸우자 이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싸움은 싸움을 하면서도 우리와 변화의 쇄신이란 걸 동시에 이뤄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 나올지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쇄신이 무엇을 변화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야당다운 야당, 전투적인 야당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야당입니다. 야당 역할 하셔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즉 국민이 야당다운 야당의 그런 비판과 견제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스탠스에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이 거기다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감입니다. 즉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랬던 분들이 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정권 대선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반성이라는 걸 아느냐.
왜 패배했는지 아느냐라고 국민이 한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견제 세력이 되어야 이재명 정부도 건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건 찬성해 주면서 그리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하고 또 들을 말하면은 박수도 쳐주고 힘도 실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초선의 비대위원장 혼자서 이거 바꿀게요, 저거 바꿀게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지난 3년 동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대통령실 출장소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벌어졌던 일과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좀 그런 점에서 분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야당으로 또 견전한 정말 전투적인 야당이 됐든 대한 세력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라. 그거 못 넘어서면 저는 국민의힘은 차라리 깨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후에 의총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김기은 국민의힘 연수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